네, 안녕하세요. 의학채널 비용지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주사부터 수술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은 비용지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받아서 또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할 거고요. 주사부터 수술까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궁금해하신 치료가 사실 주사 치료 그리고 또 수술 치료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무릎 관절은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체중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경골, 정강이뼈와 위쪽에 있는 대퇴골, 허벅지뼈, 그리고 앞쪽에 동그랗게 나와 있는 슬개골, 무릎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이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주된 관절이 무릎 관절이라고 하고요. 이 대퇴골과 앞쪽에 있는 슬개골 사이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절을 합해서 무릎 관절이라고 저희가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골성 구조물, 뼈 구조물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에는 네 가지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네 가지는 첫 번째, 연골입니다. 연골은 뼈의 끝을 덮고 있는 탄력적인 조직이고요. 두께는 3에서 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넉다리뼈, 대퇴골과 정강이뼈와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고요. 이 반월상 연골은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두 가지 C자 모양의 연골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대입니다. 인대도 여러 가지 인대가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인대는 총 네 가지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안쪽에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두 가지 인대가 있고 내측, 안쪽으로 있는 측부인대와 바깥쪽으로 있는 측부인대 이렇게 또 네 가지 구조물들이 이 무릎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에는 관절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관절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이 들어 있습니다. 흔히 활액, 관절액이라고 표현하고요. 관절은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골의 특성은 이 뼈를 감싸고 있는 끝에 3mm밖에 없는 이 연골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마찰이 거의 없이 뼈를 움직이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월상 연골, 무릎뼈랑 정강이뼈와 대퇴골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이라고 표현하는 이 반월상 연골의 역할은요. 내측, 외측에 위치한 C자 모양의 구조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안쪽, 바깥쪽 반달마 연골이 조금 더 둥그렇고 원에 가까운 모양이라면 내측 반월상 연골은 조금 더 넓고 더 길쭉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의 역할은 충격을 흡수하고 하중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이 구조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체중을 부하할 때 오는 압력을 2배에서 3배 정도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구조물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인대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인대, 전방, 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외측 인대가 있습니다. 이 왼쪽 위에 있는 요 그림 보시면 이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의 앞뒤의 안정성, 이 뼈 구조물을 보시면 이 정강이 뼈가 대퇴골에 비해서 더 앞으로 빠져나가려는 힘을 받았을 때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스포츠 활동이나 조금 방향 전환이 많은 운동을 할 때 이 십자인대의 손상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내측과 외측 측부인대도 이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릎이 헐거워지지 않게 하도록 유지하는 인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절액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요. 연골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지금 맨 아래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게 무릎 관절 내시경 사진이에요.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넙다리뼈, 대퇴골의 연골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아래쪽은 이 정강이 뼈, 경골의 관절 연골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측 반월상 연골과 이 방월상 연골이 이렇게 보이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같은 연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십자인대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서 저희가 내시경 수술을 하거나 내시경으로 검사를 할 때 이 연골이 괜찮은지, 안쪽에 있는 반달마 연골에 손상은 없는지, 또 십자인대에는 손상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질병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사실 퇴행성 관절염, 이름 그대로 퇴행성, 나이가 들면서 오는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절의 연골이 점차 닳아서 없어지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주 원인은 사실 노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노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만이나 무릎 사용을 과다하게 할 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무릎의 연골이 점점점 닳아지게 되면요, 이 닳아서 떨어져 나간 연골이 관절에게 둥둥둥 떠다니게 되고요, 이 떠다니는 관절 연골들이 이 염증을 일으키고 또 뼈랑 뼈랑 맞닿으면서 거기서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자체가 이렇게 붓고 아프고 관절에게 증가하는 이런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어야 되는 무릎 연골이 손상이 되게 되면 여러분대로 이렇게 파여있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무릎 통증뿐만이 아니라 무릎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라든지 무릎이 붓는 부종, 그리고 무릎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50대 이전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요. 이 통계상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절반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좀 앓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흔합니다. 여성의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성, 원발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노화나 반복적인 사용 또는 유전적 요인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1차성 관절염이라고 표현하고요. 2차성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큰 외상이 있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비만으로 인해서 체중 부하가 많이 되면서 무릎에 부하가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릎 모양 자체가 기형으로 존재를 하면서 이 체중 부하가 되는 관절의 범위가 좀 달라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다른 질환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처음 오시면 내가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몇 기냐, 몇 단계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가 가장 간단한 검사고 간단하게 이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와 단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KL 그레이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켈그램 로렌스 그레이딩 스케일입니다. 엑스레이만으로 무릎 관절염의 심각한 정도, 단계를 평가하는 지표고요. 총 1단계에서 4단계까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거의 관절염 소견이 없고 이 관절염이 생기면서 조금씩 뼈의 골격, 가지처럼 튀어나온 뼈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1단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이 5사진 중에 가운데 있는 2단계 사진을 보시면 조금씩 관절에 울퉁불퉁한 소견들도 보이고 관절 간격이 감소하게 됩니다. 관절 간격은 한 50% 이하 정도로 감소되어 있을 때 2단계라고 보게 되고요. 50%보다 더 감소되는 절반 이상 감소했을 때는 3단계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3단계로 진행되게 되면 아까 보셨던 울퉁불퉁한 골격들이 조금 여러 군데로 나타나게 되고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 관절 간격의 감소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사이에 뼈랑 뼈랑 맞닿아서 거의 충돌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치료 방침은 딱 우리가 칼로 베듯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주사치료를 병행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여러 가지 먹는 약으로 잘 호전이 안 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4단계에서는 사실은 주사치료가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에서 4단계로 분류가 된다면 환자분들께도 이건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는 별로 효과가 없을 테니 수술적 치료를 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나 3단계에 있을 때는 먼저 주사치료나 이런 물리치료 등의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고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요. 통증이 심하다면 여러 가지 치료로 반응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바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환자들 엑스레이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정상적인 무릎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관절 간격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특별하게 골극, 뼈가 튀어나온 소견도 없고 뼈 표면에 울퉁불퉁한 이런 모습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0단계 정상적인 무릎 관절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사진은 퇴행성 관절염 없는 사진입니다. 이건 거의 4단계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넙다리뼈랑 정강이뼈가 거의 붙어 있죠. 관절 간격이 왼쪽 사진에 비해서 거의 유지가 되지 않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면이 매끈해야 되는데 매끈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이런 소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왼쪽 무릎의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골은 안쪽이 먼저 닳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때는 안쪽에 있는 연골이 먼저 닳고 간격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바깥쪽, 무릎의 바깥쪽은 조금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왼쪽은 이렇게 맞닿은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 정상적인 무릎 관절은 이렇게 매끈하게 잘 유지가 되고 관절 간격이 유지가 되고 이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의 관절에도 특별한 변변이 보이지 않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넙다리뼈 정강이뼈 거의 붙어있는 소견도 보이고 이렇게 뼈가 반대 왼쪽 사진과 다르게 불쑥 튀어나온 골극 변형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의 관절에도 관절염이 좀 심했던 환자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가지 증상을 좀 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통증이죠. 통증은 초기에는 움직일 때 심하다 이렇게 오시는데요. 점점 진행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도 통증이 좀 욱신욱신 아프고 이런 통증들 때문에 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뻣뻣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게 굳어서 무릎이 잘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진다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무릎을 움직이려고 하면 여기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라든지 뻣뻣해서 잘 안 펴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부종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관절염이 시작되면 뼈랑 맞닿으면서 염증 물질이 발생하고 그 염증 물질들이 관절을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절 주변이 붓고 열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관절액에 증가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염증성 변화가 동반된 거고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주사기로 관절액을 좀 빼주기도 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관절액을 빼는 건 좋지는 않아요. 이제 관절이 많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은 무릎이 많이 부어서 지금 물만 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물을 빼고 나면 무릎이 좀 부드러워지고 염증 물질들이 좀 제거되니까 당장의 통증은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주사를 넣어서 안에 있는 관절액을 빼고 이런 행위들은 감염의 위험성도 있을 뿐더러 관절액을 계속 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무릎이 붓는다면 이 무릎의 관절액을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범위의 감소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무릎을 굽히거나 펼 때 불편감을 느끼거나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처럼 무릎을 쭉 펴라고 말씀을 드려도 다 펴지지 않고 20도에서 30도 정도 덜 펴지는 증상이 보이고요. 반대로 구부리라고 말씀드려도 반대쪽 다리보다는 덜 구부러지는 소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절이 붙는 부종과도 관련이 있고요. 아까 뼈가 맞닿기 시작하면서 뼈에 뾰족한 골극들이 나타나면서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관절의 운동 범위 자체가 걸려서 안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은 뚝뚝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연골손상으로 인해서 관절면이 거칠어져서 발생하는 이런 마찰음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그냥 방치하고 진행이 되게 되면요, 관절에 일단 변형이 생깁니다. 이 내발연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다리 변형. 이 사진에서 보시면 관절염 초기에는 특별히 다리랑 다리 사이가 잘 붙고 크게 오다리 변형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안쪽이 좀 벌어지는 오다리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근력이 좀 저하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행이 좀 어려워서 오시는 경우들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엑스레이를 보시면 특별하게 이상 소견이 없는 보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좀 벌어져 있는 소견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치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로는 먹는 약을 가장 많이 드시죠. 일단 경구약 복용, 먹는 약으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소염, 이 진통작용 같지 않은 먹는 약을 먼저 드셔보시기도 하고요. 물리치료, 온찜질이나 전기자극 치료 또는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병행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효과가 좀 없다면 가장 의료에서 많이 하는 치료는 주사 치료, 수술적인 치료예요. 주사 종류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오셔서 내가 맞은 주사가 어떤 건지, 내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주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실 때 내가 오늘 무릎에 맞는 주사가 그냥 무릎 주사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이거는 어떤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주사는 우리 연골 주사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히알루론산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고요. 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신체에도 쓰이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히알루론산 주사는 부작용이 적고요. 사실 주사 중에는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오랫동안 쓰였던 주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절의 윤활제 역할을 돕는 거예요. 미끌미끌한 윤활제를 넣어서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사 간격은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맞으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약품에 따라서는 한 번 맞으면 6개월 동안 효과가 나는 주사들도 더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는 거를 6개월에 한 사이클 정도를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주사를 맞으시고 또 6개월 뒤에 오세요. 6개월 뒤에 오시면 다시 한번 연골 주사 놔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잘 쓰시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이렇게 연골 주사를 계속 투여를 하면서 이 관절의 윤활 역할을 계속 저희가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수개월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알루론산 주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골을 재생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사는 흔히 DNA 주사, 재생 주사 이렇게 표현하는 주사인데요. PDRN 주사입니다. PDRN은 이 약자는 폴리, 데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PDRN 주사고요. 폴리, 여러 개가 있는 데옥시, 산소를 제거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DNA 조각입니다. DNA 조각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든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해서 DNA 주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 성분은요, 연어 또는 송어 DNA 조각에서 추출한 PDRN 성분이고요. 이 DNA 성분들이 결국 아데노신2 리셉터라는 이 리셉터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염증을 없애는 항염증 효과와 성장인자 분지, 성장인자가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또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직을 재생하고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환자분들께는 이건 재생 주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생을 촉진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들은 신수성, 물을 좀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릎에 들어가면서 약간 워터젤리처럼 변합니다. 워터젤리가 되면서 안쪽에서 우리 처음에 연골주사처럼 이 윤활 역할을 분발하기 때문에 무릎을 움직일 때 좀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6개월 간격으로 5회까지는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서 이 비용도 조금 더 저렴하게 맞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비용은 좀 다르지만 건강보험이 5회까지는 적용되고 있는 주사입니다. 연골재생은 이 연구에서보다는 조금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주사는 이제 콜라겐 주사입니다. 콜라겐 주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이 콜라겐인데요. 콜라겐은 결국 인대나 연골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입니다. 이 구성 성분이 콜라겐에서 안쪽에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을 잘라내서 이 텔로펩타이드라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래서 면역 거부 반응이 없도록 만들어낸 콜라겐을 직접 무릎에 주사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정상적인 무릎 관절은 이렇게 연골이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연골이 이렇게 잘 덮고 있는데 결국 연골이 없어졌다는 건 콜라겐 자체가 소실됐다는 거기 때문에 관절 조직 자체, 연골이나 인대나 힘줄의 구조적인 지지를 강화하고 직접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고 관절의 염증을 또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를 놓고 나면 이제 통증이 좀 감소되고요. 관절 기능 자체도 이제 개선됩니다. 이제 연골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쓰실 수 있고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훨씬 더 이 기능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 이 콜라겐 주사는 비급여 치료예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연골 주사나 DNA서보다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상은 좀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 주사하고 나서의 상태를 보고 나면 콜라겐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조금 더 부드럽고 효과가 더 좋은 걸로 좀 나와 있긴 하지만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번째 주사는 PRP 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PRP 주사도 아마 병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PRP 주사는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스마,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플레이틀릿이 혈소판이라는 뜻이고요. 이 리치, 혈소판이 많이 들어있는 플라스마, 혈장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주사 기법이고요. 이 혈액,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이 혈액을 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면은 이 위에 있는 혈장이 나오게 되고 적혈구나 다른 물질들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게 혈소판이 가득 들어있는 이 혈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체열을 해서 25에서 30cc 정도의 피를 체열을 한 다음에 그 체열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내고 이 PRP, 혈소판이 가득 들어있는 혈장을 5cc 정도 얻게 됩니다. 이 5cc 정도 얻은 이 PRP 주사는 성장인자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촉진시키고 신생혈관 증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 연골이나 연조직의 자가치유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본 주사 중에 하나가 이 줄기세포 주사일 겁니다. 우리 이 상품명이 워낙 유명해서 비맥 주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골수 농축액 주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맥은 본메로우 스페이트 컨센트레이트라고 해서 본메로우 이게 골수 아스피레이트 이거를 흡인해서 컨센트레이트 농축시켰다는 겁니다. 골수를 농축시킨 주사, 흔히 줄기세포 주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골수에서 뽑아낸 줄기세포 성장인자 농축액을 주사하는 거고요. 줄기세포를 어떻게 뽑아내냐? 골반 위쪽의 장골 등에서 혈액을 채취합니다. 쉽게 말해서 골반의 좀 위쪽 있죠. 우리 허리 벨트가 걸리는 부분에 뼈가 딱 우리 치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죠. 튀어나온 뼈에다 주사기를 넣어서 거기서 뼈 안쪽에 있는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 혈액에는 이제 일반적인 혈액 성분뿐만이 아니라 줄기세포나 이런 성장인자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들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골수의 농축액을 추출을 하고요. 무릎 관절광 내에 줄기세포를 주사하게 됩니다. 역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사 치료가 지금 총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비맥, 줄기세포 주사가 가장 이 줄기세포, 이 손상된 조직들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많은 세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당장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존적 치료 옵션으로 많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에서 이 피를 좀 빼는 과정이 있어요. 골반에서 혈액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채취 부위, 골반 통증이나 불편감이 좀 남을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연골 재생을 촉진시키고 통증을 완화하고요. 미세절개, 아주 작게 5mm에서 10mm 정도 작은 절개로 이 골수를 채취하기 때문에 미세절개 치료고 빠른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1시간 내외 짧은 시간, 이 원심 분리기로 피를 분리를 하는 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준비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주사를 하는데 한 1시간 정도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도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PRP, 혈소판 주사랑 비맥, 줄기세포 주사가 뭐가 다르냐? 좀 두 개가 다 명칭도 좀 비슷하고 갖고 있는 어떤 성질도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좀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PRP 주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을 채취해서 이 주사를 얻는 거고요. 비맥 주사는, 그러니까 줄기세포 주사는 골반에 있는 뼈에서 골수를 지금 채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RP 주사에는 혈소판이 가득 들어있고, 역시 성장인자가 들어있고요. 이 줄기세포 주사에는 이름 그대로 줄기세포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인자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원심 분리를 하는 건 똑같은데 혈액을 채취해서 돌리해서 주사를 뽑아내느냐 아니면 골수를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해서 주사를 하느냐의 차이고요. 혈액 채취하는 건 우리가 흔히 검진을 할 때나 내과에서 검사를 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팔꿈치나 이 뼈를 간단하게 체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기간도 빠르고 일상활동도 바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PRP 주사에 비해서 이 줄기세포 주사는 골수 채취 부위의 골반 회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다소 길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효과는 이 줄기세포 주사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연골 재생이나 조직 재생, 염증 완화에 훨씬 더 좋고요. 상대적으로 비용은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줄기세포 주사가 고가입니다. 이 줄기세포를 빼내는 요 기구들이나 이런 걸 쓰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가로 책정되어 있고요. 이 PRP 주사보다, 그러니까 혈소판 주사보다 줄기세포 주사가 더 강력한 재생 효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주사 치료로 잘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사실은 수술이 바로 결정되는 건 좀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수술은 이제 마취도 해야 되고 끝나고 또 입원도 해야 되고 회복 기간도 있을 뿐더러 상처를 절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부감이 있고 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사 치료로 별 효과가 없다면 요즘은 수술로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수술은 이제 관절경 수술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무릎은 예전에는 관절경이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무릎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그걸 이제 저희 수술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병변들을 확인하고 수술을 시행했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들이나 이런 구조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는 0.5에서 1cm 정도 절개, 2개 정도 절개하고 들어가서 한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넣고 한쪽으로는 이제 안쪽을 다듬을 수 있는 기구들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고요. 앞에 2군데, 좀 필요하다면 뒤에도 1군데 내지 2군데 정도 이렇게 작은 절개를 시행하기 때문에 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로 하는 수술이고 안쪽에 내시경으로 손을 보기 때문에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수술 후에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본래의 자기 관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경 수술로 할 수 있는 수술법은 이제 반월판 전개술, 아까 찢어진 반월상 연골을 절제하는 절제술이라든지 둥둥 떠다니는 연골을 좀 제거하는 유리체 제거술이라든지 이 염증 반응 때문에 부어있는 이 활막이라는 구조물을 제거하는 제거술이라든지 또 뒤에서 말씀드릴 미세총 공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절경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들 뒤에서 제가 하나씩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에요. 반월상 연골, 아까 처음에 이 무릎 뼈랑 넉다리 뼈랑 정강이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이 반월상 연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연골판이 자꾸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조금씩 찢어지고 해지고 손상을 좀 입게 됩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매끈했던 반월상 연골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종파열이나 횡파열, 여러 가지 파열들이 좀 일어나게 되고요. 퇴행성 관절하면 이렇게 길게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끝이 좀 지저분하게 찢어지는 이런 이 말단 파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열이 있을 때는 깨끗하게 이 파열을 그대로 두면 이 파열이 점점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 파열된 부분은 깨끗하게 좀 갈아내서 파열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연골 절제술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무릎 반월상 연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연골 파열이 길게 찢어져 있어서 꼬맬 수 있을 때는 꼬매기도 하는데요.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지속적인 통증이나 관절의 잠김 증상, 관절이 꽉 끼어서 뚝뚝 소리가 난다든지 뭔가 딱 걸리는 느낌이 날 때 이런 반월상 연골의 파열을 의심할 수 있고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이기 때문에 흉터도 많이 남지 않고 회복도 빠르고요. 손상 부위만 부분 절제하는 겁니다. 빠른 회복과 통증의 감소라는 좋은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결국 이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을 좀 다듬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넙다리뼈랑 정강이뼈가 부딪히는 이 면적이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현성 연골 절제술은 일단 당장에 이 연골의 더 파열을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관절염의 위험성을 조금 더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찢어져 있는 연골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건 더 연골 파열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절제를 해서 손을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세천공술, 연골 재생술입니다. 손상된 관절 연골 부위의 결손 부위를 회복시키는 시술이고요. 보시다시피 왼쪽 위쪽 그림처럼 이 연골이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에 자꾸 충돌을 하다 보면 이 하얗게 덮여 있어야 되는 연골이 이렇게 완전히 벗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국 연골 결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연골 결손된 부분을 좀 재생시키기 위해서 이 결손된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송곳처럼 생긴 이런 수술 기구들을 이용해서 미세 구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미세 구멍을 내게 되면 뼈 안쪽에서부터 이 골수강이 노출되면서 이 줄기세포와 혈액 성분이 이리로 슬슬 이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이 빠져나온 성분들이 여기를 연골로 덮게 됩니다. 섬유성 연골. 원래 있는 연골이랑 아예 똑같은 연골은 아니지만 연골을 얇게 코팅해서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벗겨져 있던 연골들이 좀 재생된다고 해서 연골 재생술이라고 합니다. 이 시술은 작은 크기의 국소적, 좀 비교적 작은 연골 결손에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크기는 물론 이제 안쪽에서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2에서 4제곱cm 정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젊은 환자에 적합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한 60대 이전에서는 좀 해볼 수 있고요.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 연골 재생술을 하고 나서도 연골이 재생되는 거라든지 줄기세포가 나오는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시술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60세 이전에 젊은 환자에서 좀 적합한 시술입니다. 큰 결손이나 고령 환자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벗겨져 있는 연골을 좀 확인하면요. 이렇게 송곳, 우리 아울이라고 하는 송곳 같은 우리 수술기구를 이용해서 3에서 4cm 정도의 간격을 두면서 연골에 구멍을 내게 됩니다. 이 구멍을 내서 손상 부위를 보고요. 이 손상 부위를 구멍 내고 나면 나중에 한 1년 뒤에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좀 매끈하게 좀 이 재생되어 있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이거 너무 길고요. 흔히 카티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줄기세포 주사를 수술 중에 투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으로 나온 건데요. 신생아의 탯줄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제품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외래에서 주사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했던 미세총공술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이 제품을 도포를 하게 되면 그냥 미세총공술 이후에 본인이 나오는 줄기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줄기세포가 여기에 도포가 되게 되면서 재생이 좀 빠르고 연골의 재생의 두께도 좀 더 두꺼워진다.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나온 지는 꽤 됐고 사실은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제품 자체의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수술 비용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냥 미세총공술만 할지 요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을 같이 사용할지를 환자분들이랑 상의해서 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총공술 후에 치료제를 병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이고요. 연골 재생 효과 및 회복이 빠릅니다. 근본적인 치료의 가능성이 있어요. 재생도 되고 복원도 되고 내 몸에서 빠져나온 줄기세포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외부에서 줄기세포 자체를 꾸덕한 줄기세포를 투여하기 때문에 복원의 효과가 좀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비교적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는 시술과 주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치료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고령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는 효과가 좀 적을 수 있고 심한 변형성 관절염에서는 효과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좀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술했던 케이스인데요. 역시 연골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게 보여져요.
대부분의 연골의 결손은 이 넙다리뼈의 내측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넙다리뼈 내측.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릎뼈의 관절염은 바깥쪽보다는 안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 안쪽에 대퇴골의 이 내측에서 많이 연골 결손이 좀 보이게 되고요. 이 연골 결손 부분을 확인하고 나면 그 송곳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미세 청공술을 시행하고요. 이곳에 치료제를 도포해서 줄기세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골의 재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불리는 무릎 근위경골 절골술입니다. 내측의 관절염이 심하거나 관절 간격이 많이 감소되어 있거나 O자형 다리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수술이고요. 체중의 부하축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 사진처럼 내측이 많이 좁아져 있다는 건 몸의 체중 부하가 안쪽으로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점점 왼쪽 안쪽이 좀 많이 더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면서 통증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관절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 수술입니다. 60세 이하에서 많이 진행하고요. 활동적인 환자에서 많이 하고 내방변형, O자다리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관절 운동 범위가 보존되어 있고 관절염이 국소적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골술, 이 뼈를 좀 잘라내서 이쪽을 좀 넓힌 다음에 이렇게 시술 안쪽에 금속판이랑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서 이 중심축을 좀 바꾸어내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축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제 이 전체적으로 하지의 전체적인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고관절의 중심에 있는 중심과 발목의 중심을 이은 선을 쭉 연결을 해서 이 선이 무릎의 중심선을 통과한다면 정상적인 무릎 관절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중심선보다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다. 그럼 오다리 변형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반대로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안짱다리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없겠지만 이 고관절과 발목 관절의 중심선을 연결했을 때 무릎 관절의 중심축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다리 변형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오다리 교정술을 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교정 각도를 측정합니다.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측정을 해서 보니 한 10도 정도의 교정 각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수술방 안에서 이 내측으로 한 5cm에서 7cm 정도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교정할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동형 투시장치, 그러니까 실시간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교정을 할 위치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골 확장기를 이용해서 이 뼈를 쭉 벌리게 됩니다. 뼈를 벌려서 내측을 좀 더 내측 관절의 부하를 좀 더 감소시키게 되고요. 이 벌리고 나면 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게 금속으로 된 블럭과 금속판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이 안쪽에는 뼈를 좀 채워 넣기도 하고요. 그냥 두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뼈가 좀 차오르길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10도 정도의 교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각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 사진에서 이렇게 안쪽이 좀 좁아져 있던 부분이 이 오다리 교정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넓어지고 중심축이 바깥으로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우리가 사진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오른쪽 다리거든요. 정면에서 마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오른쪽 하지는 중심축과 중심축을 연결했을 때 무릎의 중심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오다리 변형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왼쪽은 중심축과 중심축을 연결했을 때 무릎의 중심축이 이 선보다 바깥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럼 오다리 변형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역시 이분도 왼쪽 무릎에 관절염도 심하고 통증도 있었기 때문에 오다리 교정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교정 각도를 아까처럼 측정해서 이분은 한 9도 정도로 측정을 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교정을 할 곳을 중심 정하고 이 골 확장기를 이용해서 이만큼 벌려주고 안에 금속이랑 나사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서 이만큼 9도 정도 교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있던 부분이 아까 이게 처음에 수술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오다리 교정술로 인해서 다리 하지의 중심축이 좀 변형돼서 좀 부드러워진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요. 자기 관절을 보존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연술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 환자에서 유리하고요.
하지만 단점은 재활 기간이 좀 깁니다. 6주 정도는 목발 보행 꼭 하셔야 돼요. 이 관절염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꼭 목발을 짚으셔서 이 뼈가 붙는 기간을 저희가 지켜줘야 되고요. 교정 각도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각도가 좀 부정확할 시에는 예후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때 이 금속으로 한번 들어갔던 부분들은 좀 뼈가 좀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증가하는 이런 단점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인공관절 치환술이에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 관절염 이제 4단계 때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이즈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비춰서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특수금속을 이용한 관절을 이제 관절염이 있는 부분을 다 절제를 하고 특수금속을 이용해서 인공관절을 좀 만들어내는 수술법입니다. 중증 퇴행성 관절염, 이 4단계 퇴행성 관절염에서 시행해 볼 수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염증성 관절 질환이라든지 외상성 관절염, 보행이 심하게 불편한 경우, 무릎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심할 경우에 해볼 수 있겠고요. 손상된 무릎 관절 자체를 인공관절로 대체를 하는 거고요. 이 인공관절로 대체하기 때문에 통증에 효과적인 완화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하고 나서 하루 이틀은 많이 통증이 좀 있지만 3, 4일 때부터 통증이 많이 가라앉고 바로 좀 서서 걸으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행 및 일상생활의 기능에도 회복이 빠르고요. 재활을 통해서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는데 요즘 이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로보틱 아스로플라스티,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 한 20, 30년 전에는 로봇 보조 수술 장비가 좀 등장을 해서 가이드 기능 중심으로 해서 이 뼈를 잘라내는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게 이제 기능의 어떤 주된 기능이었는데 2010년 정도 들어서면서 2010년 좀 전이죠. 2000년대 초반부터는 3D 영상을 이용하거나 내비게이션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결합되면서 환자 맞춤형으로 계획이 가능하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어느 정도 잘라내면 어느 정도의 간격이 남을지, 어느 각도로 잘라내야 될지 이런 것들에 자동 절삭을 하는 것들의 기술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이 환자분은 수술방에서 이 포인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측정하고 나면 지금 이 인공관절을 넣고 나면 몇 미리 정도 좀 잘라서 넣어야 될지 아니면 각도는 어떻게 잘라야 될지 어느 정도의 크기의 인공관절 보형물을 넣어야 될지를 기계가 먼저 판단해 주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수치를 좀 바꿔서 뭐 조금 더 잘라낸다든지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든지 조금 더 많이 잘라내고 큰 보형물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자동 절삭, 이 기계 자체가 들어와서 뼈를 갈아내는 이런 자동 절삭의 기능이 있는 인공관절 로봇도 요즘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3D 영상 기반으로 환자 무릎을 정밀 분석을 해서 절삭 범위, 뼈를 잘라내는 범위와 각도를 정확히 설정하여 수술을 진행하고요. 역시 최소 절개와 조직 손상 감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전에 이 로봇 어시스트가 없을 때는 정확한 각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대퇴골, 넉다리뼈 이런 가이드를 쑥 집어넣어서 정확한 각도를 파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 골수 강내가 좀 많이 다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통증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생략되게 되면서 조직 손상 감소도 도움되고 출혈량도 훨씬 적게 됩니다. 환자 개개인 맞춤형 삽입으로 관절의 정렬 상태와 균형을 개선시키고요. 수술의 회복과 인공관절 수명의 연장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 모습이에요. 저희가 먼저 포인터로 이 환자분의 뼈의 모양새나 위치를 파악하고 나면 이렇게 기계가 들어와서 어디에서 절삭을 해야 될지 도와주고요. 마지막 최종 판단을 이제 이 수술한 술자가 쭉 눌러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어느 정도 절삭을 할지, 어느 각도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도와주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쓰는 기구는 이렇게 이 절삭을 도와주는 기구고요. 이 기계가 직접 들어와서 뼈를 직접 잘라주는 이런 기계들도 요즘은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만 같이 보시면 이게 6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양측 무릎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엑스레이 하도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안쪽의 간격이 거의 닿아서 뼈랑 뼈랑 맞닿아 있고 이 뼈가 하얗게 충돌하면서 불규칙한 변화 소견도 보이고 튀어나오는 골격 변형도 좀 보이게 됩니다. 이게 관절염 4단계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무릎에 다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판단을 하고요. 이분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오셨을 때 모습에서 왼쪽 무릎을 먼저 하고요. 일주일 뒤에 오른쪽 무릎을 했습니다. 물론 술자마다 한날 한시에 양쪽 무릎을 같이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한쪽씩 하기를 더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술하는 의사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하루에 마취한 김에 한날 한시에 수술을 끝내고 동시에 재활을 진행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한쪽을 먼저 해서 이쪽에 조금 기능을 일주일 정도 좀 찾은 다음에 반대쪽을 좀 그 다음에 하는 게 조금 더 환자 회복하시는 거나 재활에 어려움이 좀 덜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시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저기 담당하시는 의사 전문의 선생님마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이게 이 무릎 관절 중심축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던 모습들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나면 딱 중심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술자마다 조금씩 각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경험이 좀 적거나 아니면 이 절삭 정도를 좀 잘못 판단해서 빠르는 경우에는 이 중심축을 좀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축을 맞추는 데 큰 무리가 보통은 없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중심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후에도 재활이나 이런 기능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환자분도 보시면 일주일 이후부터도 이렇게 한쪽에 발을 잡고 걸으면 충분히 좀 걸으실 수 있고 이분은 그 양쪽을 다 하셨던 분인데 금방 이렇게 좀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대부분은 금방 걸으시고 근육도 빠지지 않기 전에 근육 빠지기 전에 재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절골술과 인공관절 치환술이 조금 이 적응증, 수술을 결정하는데 환자군이 좀 비슷한데요. 이 절골술, 오다리 변형술은 이제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고령의 진행된 관절염 환자에서 하게 됩니다. 이 절골술은 결국 뒤쪽에 체중의 부하축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관절을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제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아예 금속을 넣는 거고요. 인공관절 시기를 늦춘다는 장점이 있고 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나면 통증이 이 절골술보다 확실하게 빠르게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 정도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연세가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는 먼저 절골술을 시행하고 추후에 좀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다시 한번 수술하는 걸 권장하기도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 표준화된 수술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이 절골술은 비교적으로 기술적 요구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인공관절 치환술의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권장되는 운동 그리고 피해야 되는 운동을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권장되는 운동은 먼저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이라고 해서 앉은 자리에서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 해서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의 힘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결국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에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고요. 스쿼트 운동을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또 연세가 좀 많은 고령의 환자에서는 스쿼트 운동을 그냥 직접적으로 하기 좀 어려우시다면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는 운동들도 도움이 되겠고요. 평지를 걷는 거나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게 이제 물의 부력들이 무릎 관절의 체중 부하를 좀 감소시키고 관절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수중 운동들은 많이 도움됩니다. 내 무릎, 같은 원리로 내 체중을 자전거 안장에 좀 받아주는 실내 자전거라든지 가볍게 움직이는 스케이트볼, 댄스,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들은 좋은 운동이라고 보고요. 반대로 스쿼트를 과다하게 한다든지
런지 운동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이 근육을 키우려다가 관절 자체에 좀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힘든 등산이라든지 경사가 심한 산비탈이라든지 조깅을 장거리로 해서 좀 무리하게 조깅을 한다는 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구나 축구, 농구같이 방향 전환이 많은 스포츠들은 안쪽에 인대 손상을 좀 줄 수 있고 연골이 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운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계단 오르기가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선 좋고요. 산책이나 뭐 청소 같은 걸 가볍게 하시는 걸 보통 습관을 말씀드리고요.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때는 중간중간 스트레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양반다리로 앉는 게 오다리 변형을 많이 유도하기 때문에 양반다리로 앉는 건 좀 최대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쪼그려 앉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을 운전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무릎에 찬 바람을 직접 쐬는 것도 결국 이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는 습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결국은 주사치료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수술 치료가 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뭐 우리 무자르듯이 딱딱딱 단계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와 지금의 무릎 관절염의 단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문의와 정확하게 상담하시고 지금 나한테 맞는 치료가 어떤 건지를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동안 왔던 질문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됐습니다. 네, 올려주신 질문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드 메이커님께서 이제 무릎에는 찬물 찜질이 좋습니까? 온 찜질이 낫습니까?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무릎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절에도 좀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찬 찜질, 냉찜질은 결국 이제 급성기 때 많이 합니다. 급성으로 다쳤을 때나 삐었을 때, 우리가 발목을 삐거나 무릎에 순간적으로 좀 손상이 왔거나 했을 때는 찬 찜질로 좀 식혀주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 관절이 좀 부드럽지 않다던가 평소에 아플 때는 따뜻한 찜질이 낫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딱 뭐 찬 냉찜질, 온찜질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급성기로 염좌나 뭔가 삐었을 때나 타박상이 왔을 때나 이럴 때는 냉찜질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아프거나 무릎이 붓거나 여러 가지 뻣뻣하게 남아있다면 온찜질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니님께서 이제 무릎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 주사 맞으면 연골이 빨리 닳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제 염증을 없애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사실. 근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좀 우리가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염증 반응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나면 확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때 정확하게 쓴다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주사긴 하지만요.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고 나면 연골 자체가 좀 닳고 인대도 약해진다는 논문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맞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뼈주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뼈주사를 너무 자주 맞는 건 좋지 않고 저는 적어도 2-3달 간격을 좀 띄워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적어도 2달에서 3달 정도는 좀 간격을 띄워놔야 그 주사가 다 흡수가 되고 또 다시 주사가 이제 준비가 됐을 때 맞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핸드크림님께서 연골이 다른 건 다시 재생이 안 된다고 하던데 요즘 줄기세포나 재생주사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젊을 때 연골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사 치료들이 결국은 좀 재생 효과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기능이 완전히 100점으로 돌아오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표현하자면 원래 연골 기능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한 7, 80점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무릎의 관절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이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주사치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연골을 조금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브레이크를 걸고, 또 조금 쓰시다가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브레이크를 걸고 해서 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능의 감소를 좀 줄여준다는 개념이지, 이게 다시 쭉 기능이 올라온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 연골로 완전히 돌아가기 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김민님께서 원장님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무릎 관절염 수술을 하셨는데 저도 유전적으로 위험할 수 있나요? 미리 관리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물론 유전병처럼 완전히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그런 아마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이 후세대에서도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좀 강화시키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좀 쓰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시는 걸 좀 방지하고요. 바닥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것보다 침대 생활을 하시는 게 자고 일어나서 처음에 좀 일어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침상 생활하라고 권장드리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나 정강이 근육을 좀 키워주고 나면 관절을 조금 더 안정되게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토끼님께서 이제 인공관절로 바꾸면 주사 안 맞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인공관절 하고 나면 주사는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안에 관절이 특수 금속이 들어가게 되면, 금속은 이 균이나 외부 물질이 들어가면 막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나 뭐 여러 가지 관절 다 마찬가지지만 인공관절 치환술, 내가 인공관절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사는 안 맞으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좀 먼 방향으로 맞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사는 좋지는 않습니다. 인공관절 주변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이 염증은 걷잡을 수 없이 좀 커지게 되고요. 그런 거 인공관절을 빼냈다가 다시 재치환술, 다시 한번 수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아주 크게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하고 관절에는 주사는 맞지 않는 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밥마리님께서 관절염 있는 분들한테 글루코사민 많이 먹으라고 하던데 진짜 도움이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많이 있죠. 뭐 우리 콘드로이친이라든지 글루코사민 여러 가지들 도움됩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물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지 않고 약국에서 간단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덜하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덜하게 나와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통증이 있거나 좀 그런 소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보통 대부분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시술법들이고 수술법들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꼭 찾아가셔서 지금 본인의 무릎 상태가 좀 어떤지,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할지를 직접 진찰 후에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 의학생활 기원 뒤에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라이브병원 정형외과 전문 이준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